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프로이드도 했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했었고 칸트도 했었고 니체도 했었고 했는데 그 모든 인간 본성의 이론들이 결론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가, 하나의 의견으로 나와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결론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깝다. 연구 끝에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10장 다윈주의 이론은 저 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송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 문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송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우리가 수포자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아예 이제 그 학력고사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 그러는데 저는 이 문과치고 수학은 좀 잘한 편인데 과학은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우리 때 4과목이었거든요. 예비고사 과목이 물리, 화학, 지학,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줄여서 지학이라고 하잖아요. 생물 이렇게 4개인데 저는 그게 4개의 예비고사가 50점이었어요. 다른 거 영어 50점, 뭐 수학 50점, 국어 50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예비고사라고 해서 340점 만점일 때 저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과학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4과목이 12문제 정도씩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지학 문제 조금 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과포자였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윈주의 이론이 읽다 보니까 여전히 이 학자들 이론도 생소하고 그래서 다윈주의 이론은 오늘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몇 가지 문제만 한번 제기를 해보고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강의는 이 9장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야, 유명한 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대충 어느 선에서 아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사르트르는 또 소설가로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르트르의 소설은 많이 읽었는데 막상 사르트르의 그 책 자체는 예전에 존재와 무라는 책을 한번 대학 때 잠깐 읽은 것 말고는 그렇게 사르트르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사르트르 하면 대충은 다 아는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 사르트르는 이제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철학을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는 거냐라는 학문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은 요새 일군의 그 철학자들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 앞에 익스텐시얼리즘 할 때 X는 그다음 뒤에 ten 이렇게 할 때는 독일어의 자인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비동사, 존재동사, 비동사가 자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진 단어가 실존주의라는 영어인데 그 앞에 X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out of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의 철학자 중에 실존주의라는 말은 틀렸다. 탈존주의가 맞다.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인고 하면 그동안 철학은 항상 존재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존재라는 건 지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나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할 때 그 있고라고 하는 그 공통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플라톤이 제일 먼저 화살을 당긴 거죠. 그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근원 어떤 실체의 근원 그런 것을 이데아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에는 하나의 공통된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철학이 항상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존재의 근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건 존재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존주의는 그 존재를 일단 로부터 탈출하자는 거죠. 존재는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 개인으로서의 모습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존재 자체로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자는 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존주의라고 하는 말이 맞는 이유가 거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학적 근거로서의 굉장히 혹은 보편성을 가진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보편성이나 근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실존주의는. 내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이상학적 진리보다는 삶의 의미나 목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형이상학적 진리라고 하는 건 뭐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주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냐, 기존의 철학들이 그런 형이상학적 존재의 근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런 지금 살아가는 의미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보다는 주관적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객관적 진리라고 하면 우주의 근원, 하나님, 이데아 뭐 등등등등등 뭐 딩한지히 소위 말하는 물 자체, 칸트가 말하는 아니면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강조하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존재의 근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예속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은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신앙에 따라 살아야 돼.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늘 예속된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그 명성교회라고 뭐 저는 아직 그 TV 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 야 저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을까 수만 명씩.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다 이해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이 사람들은 많이 상실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자유를 실존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유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다 썼습니다만은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죠?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즉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hoice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인생은 모두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르트르도 그 헤겔 철학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때까지 헤겔 철학을 비판한 것 중에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아요. 헤겔 철학이란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웅장하게 지어놓은 저택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집은 집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살도록 지어진 집이에요. 굉장히 웅장해요.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해되시죠?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같은 것들, 가이스트 같은 것들, 뭐 정반합이 마지막에 돌다라는 그 자리, 절대정신,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 굉장히 정말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정교하고 잘 짜여진 저택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주는데? 라고 이제 되묻자는 거죠. 집이라고 하면 자고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데 헤겔은 그 절대정신이라는 것, 변증법이라는 것을 개발해내면서 엄청나게 정교한 철학을 개발해냈지만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지젝이라는 사람은 바로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기독교를 다시 소환해냅니다. 요즘 이제 철학계 내에서 뭐 소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소환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 뭐 지젝이 그런 구체적으로 사르트르의 웅장한 저택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말 웅장한 저택이라서 필요 없는 것 같은 집이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의미 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웅장한 저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지젝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예 집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젝을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가 잘 알죠. 이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처음 기틀을 놓았는데, 이제 철학사에서는 나눌 때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즉 실존주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나누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천착했던 분이죠.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키에르케고르의 퍼스트 네임은 죄렌입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주의에 물든 사람이어서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렌이란 말이 덴마크어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자기야 자식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은 거예요. 참, 그 아버지도 참, 그런 진짜.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죄렌은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한 거죠. 아버지에 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뭐 사탄이란 그 말 자체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아마 사탄이었던가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자기의 믿음에 천착해가면서 결국 실존주의, 기독교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완성했던 사람이죠.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존주의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다 보면 이 상호 모순이죠. 형용 모순이죠. 실존주의는 무신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왜? 존재로부터 탈출해야 되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냐? 그 안에서 성서의 세계관과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들의 문제를 잘 이제 녹아들여서 자기의 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키에르케고르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한 민족의 그 족장들을 통칭을 해서 성서의 기자가 그들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항상 아브라함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이삭은 단독자로 섰다는 거예요. 야곱은 단독자로 섰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오던 구약의 세계관과 다르죠. 구약의 세계관은 뭡니까? 민족을 항상 우선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전체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약간 집단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오히려 개별적으로, 단독자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원. 키에르케고르의 이론 중에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 그냥 요즘은 오히려 현상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미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는 미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 그냥 내가 느끼고 즐기는 것, 쾌락적으로,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에 헌신하는 것,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 영원하고 초월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인생의 세 단계 삶이 있다라고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영어로 하면 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LEAP, 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뛰어오를 땐 다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막 걷다 보면 윤리적인 것이 나오고 막 걷다 보면 종교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높은 곳을 뛰어오른 도약과 같이, 아니면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는 그런 도약과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키에르케고르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사르트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포에르바와 니체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해결할 때, 마르크스 할 때 포에르바 잠깐 소개했었죠. 포에르바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투사,
인간 정신이 프로젝트 된 거다. 이건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글자가 투사되어서 여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기 자체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투사된 거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에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포에르바하고요. 그것도 역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탈주라는 거니까 사르트르는 포에르바하고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니체도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의 기틀을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도 역시 존재로부터 탈출한 사람이죠. 기존에 신은 죽었다라는 건설을 통해서 존재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이 선택해야 될 어떤 순간순간마다 또 선택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위버맨십, 즉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니체로부터도 사르트르는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후설도 현상학자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이제 평화사전에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현상학이라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현상. 뭐 따지지 마. 현상은 현상이 아니야. 현상 배후에 아무것도 없어. 현상 근처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실존주의와 많이 맞닿아 있죠. 후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기독교로 넘어온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를 우리가 실존론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따지고 보면 아까 키에르케고르를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말했던 것처럼 약간은 좀 형용 모순적인 말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에게 예속되는 신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문인데 거기서 나의 존재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존론적 신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거는 실존이란 말 대신에 우리말로는 현존이란 말을 쓰는데요. 현존이란 말은 실존보다 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자인이라는 독일어는 뭐냐면 나는 there예요, there. 자인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there being, 거기 그냥 있는 것. 실존은 그나마 조금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존은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뭐 시간의 의미를 발굴해내고 뭐 하이데거도 참 어렵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막히게 되면 가끔 이제 우리가 화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이데거가 친나치 경력이 있었던 걸 가지고 화풀이를 해야죠. 이해 못하는 우리의 우리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하이데거 또 하버마스라고 또 유명한 하시가 또 하나 있는데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 하버마스다 친나치 경력을 가졌던 그런 철학자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친나치를 했을까? 좀 다른 얘기지만요. 아마 다른 얘기는 아니겠네. 그냥 이분들은 그야말로 현존과 실존을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나치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근저에, 보통의 철학자들 같으면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있나, 저들의 그 열광하는, 분명히 저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저기 열광하는 그 심리의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도달하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보통의 학문이라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실존론에서 보자면 실존론까지는 한계이기도 하겠죠. 단점이기도 하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나치에 모두 열광해 있는 게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친나치가 쉽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쉽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미, 오늘날 거대 담론들 의미, 여기 지적도 얘기했지만 뭐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대의라는 건 의미죠. 의미, 원리 이런 것들을 옹호해보자는 거죠. 너무 그것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나쁜 영향력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 막시스트 철학자죠. 근데 기존의 막시즘이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위에 있는 상부 구조를 이렇게 밑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기존의 막시즘이라면 발터 베냐민은 친가는 유대인 쪽이고 엄마 쪽은 또 개신교 쪽이었어요. 독특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학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시즘의 기본은 옹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역사의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막시즘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정신 상태란 건 없는 거죠. 밑에 모든 하부 토대, 경제 토대, 하부 구조가 인간의 모든 보이지 않는 정신까지도 규정하는 게 막시즘의 주장이었다면, 발터 베냐민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다행히 발터 베냐민은 또 부잣집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파리에 가면서, 파리에 그 아케이드라고, 오늘날 우리가 뭐 어린애들 게임장도 아케이드라고 부르듯이 거기 가서 게임도 하고, 파리에 있는 그 매춘굴도 기웃거려 보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 흐름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에 협력하지 않고 결국 도망가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아우슈비츠의 그 광풍이 불 때 도망가다가 스페인의 국경까지 잘 도망갔어요. 하룻밤만 자면 이제 미국에서 그 발터 베냐민의 철학적 천재성을 인정한 미국의 동지들이 발터 베냐민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근데 그날 밤 그 여관 주인이 저 사람 수상하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치의 친위대들이 덮치니까 준비해 갔던 그 청산가리를 먹고 43살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발터 베냐민도. 그러니까 이제 변절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아직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스페인에 가면 그 여관이 아직 있답니다. 발터 베냐민을 배신한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분도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실존주의에 몰입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고, 본헤퍼는 당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미국에서 유니온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가면 죽어. 본헤퍼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너는 너 같은 그 반나치적인 발언을 너 죽어, 가지 마 그래도 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폴 틸리라고 또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뭐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폴 틸리 철학도 그래서 약간의 실존론적 철학이라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실존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 인간이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만의 의미로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존주의 아직 결론도 가기 전에 너무 이제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가진 어떤 의미를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고양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되,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예화로 들었던 얘기긴 한데, 그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이다. 우리 한국 전쟁 중에 그 미군 포로들이 그 중공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을 잡아놓고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반미 글짓기. 그리고 거기서 글짓기를 해서 내게 되면 상품이 뭐였냐면 사탕 하나와 연필 한 자루씩을 줬답니다. 근데 그 당시 50년대 그때 중국의 포로 수용소의 그 음식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사탕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고국에 있는 가족의 편지 쓰려면 연필도 귀한 거죠. 근데 당시 미국의 자존심이 중국 사람들이 어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뭐 정말 한국 사람들도 그들을 아직도 떼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의 눈에 그 자존심이 상하죠. 처음엔 안 쓰죠. 근데 그 다음은 쓰게 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진짜로 내가 저거 그게 아니라 사탕 하나 얻어먹고 연필 한 자루 얻기 위해서 저 중국 정부는 저놈들 속이는 거다. 내가 진짜 미국을 싫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놈들 속이는 거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자기 최면을 걸게 되냐면요, 나는 그까지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그까지 연필 한 자루 얻기 위해서 미국을 욕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자기 검열을 박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실제로 내가 뭐 쓰다 보니까 왜냐면 맨날 똑같은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나쁜 점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가 진짜로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 알량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 의식이 스스로가 나는 엄청난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쟁 후에 그 사람들을 연구한 그 심리학 그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얘기라 그걸 한번 그러니까 뭐 제가 예화를 웬만하면 두 번째 쓰지를 않는데 이번엔 두 번째 썼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또 기병 씨도 모르더라고. 기병 씨 오기 전에 썼는지 그 중공군 예화를. 그거 지난주에 그 설교할 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근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원전을 찾아보려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자꾸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설명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 사탕이 그리워서 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 글짓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일종의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실존론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그건 그 주로 이제 인지 부조화를 설명하는. 인지 부조화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조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2차 대전, 사르트르의 그걸 보면, 2차, 이제 그 양력을 보면 2차 대전에 참전했었고요, 병으로. 그리고 이제 공산당 활동을 했었죠. 당시 유럽은 뭐 공산당 활동이 합법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 후반에 그 유명한 소련이 이제 헝가리를 침공하면서 그 소련 역시 제국주의로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공산당을 탈당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 아주 유명하죠. 부타페스트에서의 뭐 소녀의 죽음인가?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부타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인가? 그 김춘수라는 분이 또 그 유명한 시 있죠. 꽃, 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굉장히 서정시를 썼던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말년에 80년대 전두환 앞잡이가 돼가지고 좀 추하게 봤겠죠. 그분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김춘수 시인이 생각난다. 또 식민주의나 계급주의에 고통받는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이게 이제 알제리가 그 프랑스에 있어서 굉장히 북아프리카의 거기 알제리는 보통의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도 비옥하고 놓치기 싫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뺏기고 나서 베트남까지 미국에 떠넘기고 나서 보니까 알제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가지는 어떤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놓지 못했었죠.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저 잃어버린 명령, 뭐 로스트 커맨드라는 영화를 거기에 보면 그 알란드롬도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도 다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한 월남전,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때 그때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알제리 출신의 군이 프랑스 군인들도 가서 같이 싸웠어요. 그때 뭐 알제리도 뭐 그냥 프랑스의 식민지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별로 독립에 대한 자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알제리 출신들도 많이 싸웠죠,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알제리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는 막 이 프랑스 군들이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니까 참전 용사로서 돌아온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군인들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거기서 군인들이 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같이 참전했던 그 대장이 또 토벌군 대장으로 가고 이런 비극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런 비극들 같이 독립운동 하다가 한쪽에서는 물론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뭐 군대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친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빨치산이나 제주 이런데 토벌군으로 갔던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쨌든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요. 그 굉장히 한번 로스트 커맨드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소니 퀸이라고 아시죠? 그리스 출신의 배우. 안소니 퀸이 토벌군 본래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토벌군 대장으로 나오고 그 밑에 충직한 부관이었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알랑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로 알랑드롬이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알랑드롬은 그렇진 않았다. 또 다른 배우가
알제리 알랑드롱은 그 중간에서 어쨌든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자기 옛 전우와 조국 사이에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준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강희준병 차례로 1967년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당에서 한번 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그 삶을 아주 열정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았고요. 사르트르 맞죠? 노벨 문학상 평화상인가요? 노벨문학상 거부했던 사람. 문학상 거부했죠. 근데 그 뒷얘기는 아시죠? 그 말년에 사르트르가 돈이 떨어졌답니다. 그래갖고 노벨상 위원회 노크를 했답니다. 상금만 좀 줬어. 그게 또 비화처럼 남아있다. 마누라 찾아갖고 달라는. 뭐 봐라? 네. 인간을 두 종류로, 약간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간적인 실제, 대자 존재라고 말하고요. 무생물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제, 즉자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의식을 지향적으로 이해하고 대자 존재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대자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대자 존재라는 말이고요. 즉자가 이렇게 씁니까? 이거 맞아? 아니요, 안 꺾어져요. 그 남자고. 여기가 안 꺾어진다고? 오른쪽 그 삼자가 아니고, 응. 한번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네. 네. 꼬리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안 썼거든요. 특히 이 간화체로 쓰려다 보니까 단체로. 그래서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하도 한자가 잘 안 써져서 홧김에 간화체 사전을 또 인터넷 서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존재라는 뭐죠? 예. 뭐뭇에 대하여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론적 개념이죠. 우리는 항상 누구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사물이 되었던. 근데 즉자는 그냥 즉시 즉.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죠. 이거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되기가 쉽고, 이거는 아무래도 실존론적 개념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사르트르는 또 의식, 즉 대자 존재로서의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프로이드와는 대척점에 있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는 주장은 뭡니까?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내가 알 수 없는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데 막상 내가 그 행동은 뭔지 잘 몰라. 근데 사르트르에게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항상 우리는 뭐든지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내 선택과 판단이 따르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철학적인 입장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 정말 멋지게 선택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온 그 인생에 그런 즉자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의식은 그 주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거는 뭐 사르트르를 너무 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의식은 그 주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비정립적 의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이것을 연필이라고 규정을 할 때 이것은 나중에 뭐 언어 철학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걸 연필이라고 규정할 때 나는 이것을 연필로 보지만 연필이 그 자체가 내 의식에 의해서 지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에서는 비정립적인 의식이고요. 뭐 하지만 객체에 대한 의식은 그 자신에 대한 또한 비정립적 의식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내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사르트르는 염두에 뒀다라는 그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서구의 철학자들이 다 겪어왔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한다. 내 자신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불트만에게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불트만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신학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했습니다.